오늘 그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한 나라, 국가라는 것은 두 개의 튼튼한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두 개의 튼튼한 기둥, 이렇게 한 국가에서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큰 두 개의 기둥은 국방과 조세입니다. 국방과 조세는 국가의 가장 큰 기틀이기 때문에 건강한 나라에서는 국방과 조세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국방과 조세에 있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비리들이 나온달지, 그 다음에 국방과 조세를 흔드는 일이 나온달지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상당히 한계에 이르렀다 혹은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어쨌든 국가는 이 국방과 조세라는 튼튼한 이 두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 위에서 국가가 운용될 때, 작동될 때 그 국가를 작동시키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하나는 정치고 하나는 교육입니다. 국가는 교육과 정치로 돌아갑니다. 교육에서 정치 인원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정치에서 교육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튼튼하게 서 있을 때 두 기둥은 국방과 조세이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작동할 때 두 톱니바퀴는 정치와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육을 논함에 있어서 우리 교육을 논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정치가 한계에 이르면 교육도 한계에 이릅니다. 정치와 교육이 한계에 이르면 생산성이 한계에 이릅니다. 생산성이 한계에 이르면 조세가 줄어듭니다. 조세가 줄어들면 국방이 약화됩니다. 이게 이제 국가가 쇠락하는 과정이고, 교육이 잘 되면 정치가 잘 되고, 정치가 잘 되면 생산성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늘어나면 조세가 늘어나고, 조세가 늘어나면 국방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라가 정치가 한계에 이르렀다, 이 말은 이제 결국 생산성의 한계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가 한계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럼 정치 한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대한민국은 1820년대 산업혁명 이후에 그레이트 디버전스, 대분기 이후에 대한민국은 가장 기적을 쓴 나라입니다. 그 기적의 내용은 무엇이냐? 한 나라가 발전할 때는 그 나라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아젠다,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그 국가 발전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해방 후에 가져야 될 가장 큰 아젠다는 누가 뭐라고 해도 건국입니다. 그래서 건국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갈등도 있었고 소란도 있었지만 뚫고 건국을 완수했습니다. 건국한 다음에 아젠다는 뭐가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창고를 채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산업화입니다.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산업화를 이루는 산업화의 내용은 크게 산업혁명이 됐든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됐든 산업화의 내용은 농촌이 도시로 바뀌는 일이고 농업이 공업으로 바뀌는 일입니다. 그러면 산업화가 완수되면 농촌 중심의 농업경제 주도 세력이 계급이
도시 중심의 공업경제 주도 세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계급 이동 현상을 우리는 민주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주화도 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적의 내용은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완수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민주화를 완수한 다음에 국가 비전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나라는 어떤 단계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합의된 합의된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에서 끊겨가지고,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비전을 우리가 없는 거죠.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계에 이르러서 어떻게 돼요? 한계에 이르러서 이 민주화 세력도 여기 한계 있고, 그 다음에 뭐 산업화 세력도 여기 한계 있고, 건국화 세력도 여기 한계 있으면서 각자 자신의 비전을 진리로 먹고 여기서 이전 투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다윈의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83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물의 세계도 한계에 이르면 상호 모방만 하게 됩니다. 상호 모방만 한다는 건 뭐냐?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길을 만들지 못하고 이미 있는 것 안에서 상호 모방만 한다. 상호 모방만 한다는 것은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호 모방만 하는 이 정체되어 있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서 발전을 못하고, 그렇게 되다가 생산성이 떨어지면 새로운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그 종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도 한계에 이르면 상호 모방에 빠져서, 그리고 상호 모방에 빠져서 더 이상의 길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렇게 살다가 새로운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도 똑같습니다. 나라도 한계에 이르면은 그 한계 안에서 상호 모방을 합니다. 정치 안에서 상호 모방은 상호 적대와 또 상호 담기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말했던 적대적 공존이라는 말입니다. 적대적 공존을 계속 적대적 공존으로 살아왔고 앞으로 적대적 공존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포식자가 나타날 때, 즉 문명이 흔들릴 때, 국제 질서가 흔들릴 때, 이때는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할 때 그 한계의 모습은 무엇인가? 무엇이 한계라는 것인가? 자, 정치적으로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아젠다를 설정하지 못했다. 그 아젠다를 저는 선도국가 혹은 선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민주화 다음에 아젠다가 없다. 민주화 다음에 아젠다가 없다는 말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여러분, 이 문명 세계는 생각의 결과입니다. 이것도 생각이 만듭니다. 우리 모임도 생각이 만들었습니다. 지하철도 생각이 만듭니다. 우주선도 생각이 만듭니다. 민주주의도 생각이 만듭니다. 사회주의도 생각이 만듭니다. 문명은 전부 생각의 결과입니다. 문명은 생각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물건 가운데 우리가 먼저 만든 물건이 있으면은 말씀해 보십시오.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든 물건이 없다. 이 말은 먼저 생각한 적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스스로 생각한 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생각해 놓은 다른 문명에서 생각해 놓은 결과를 받아서 사는 겁니다. 살았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추격국가라고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나가는 나라를 선도국가라고 그럽니다. 생각을 하는 나라는 지식을 생산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나라는 지식을 수입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나라는 전술국가 레벨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하는 나라는 전략국가 레벨에서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는 이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생각을 안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건설했던 이 나라가 가장 높은 단계까지 도달한 다음에 생각을 하는 나라로 옮겨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생각이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체계화된 것, 이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자, 어느 생각이 이 문명을 한다면 지식이 이 문명을 지배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일정한 범위와 일정한 방법으로 묶인 것, 그것을 우리는 학이라고 합니다. 학. 법학이나 정치학에서 나온 인사이트가 중심 기능을 하면 그 사회를 초기 단계 혹은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법학이나 정치학에서 나온 인사이트가 주도권을 잡을 때 그때가 후진국입니다. 이 후진국이 법학이나 정치학에서 나온 인사이트로 중심 기능을 하다가 볼륨이 커지고 더 다양해지면 법학이나 정치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법학이나 정치학보다 한 단계 높은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 시선을 우리는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적 경제학에서 나온 인사이트가 주도권을 발휘해서 발전한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는 중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경제학이 발전해서 중진국 레벨의 나라가 볼륨이 더 커지고 다양화되면은 또 경제학적 인사이트, 그러니까 법학, 정치학, 경제학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한 단계 더 높은 인사이트가 필요한데 한 단계 더 높은 인사이트를 우리는 인문학, 철학, 혹은 예술, 혹은 수학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 10년 전부터 지금은 좀 그 기운이 좀 약화된 면이 있는데 인문학이 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인문학이 유행이 됐다. 그 말은 뭐냐? 인문학적 높이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문학적 높이의 시선이 필요하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육이 그러면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면은 이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주체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민주시민과 어떻게 되겠는가? 민주사회가 되기 전에, 그 이전은 뭐 공화제도 있고 그 이전에는 훨씬 전에는 왕정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왕정이 민주제로 바뀐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과 제도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재화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방식이 결정합니다. 왕정 사회에서는 재화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방식이 왕이 혼자 결정했을 때 효율성을 내기 때문에 왕정이 유지되는 겁니다. 왕정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는 재화의 생산의 도구와 범위와 관계가 엄청나게 확장돼서
왕이 혼자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왕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면서 이 재화의 생산과 분배가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제도가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왕정 시대에는 재화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왕 혼자 했습니다. 왕이 했어요. 왕 혹은 그 귀족이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구성원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사회로 오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왕이 혼자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재화의 생산과 분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왕을 제거합니다. 제거해서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일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백성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시민이고, 시민의 계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없는 시민은 백성이고, 생각하는 백성은 시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공동체 책임도 옛날에는 왕이나 귀족이 전부 다 공동체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가졌어요. 나머지는 나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민주사회가 되면서, 혹은 이렇게 시민사회가 되면서, 시민이라는 건 뭐냐? 왕이 공동체에 가진 책임을 내가 갖겠다. 공동체의 책임감이 나한테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개인이 갖는 것, 그때를 우리는 민주사회라고 그러고, 공동체의 책임감을 최상층부에 있는 한 사람이 가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왕정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육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가 잘 안 되고 있다. 그 말은 뭐냐? 시민이 양성되고 있지 않다. 시민이 양성되고 있다. 시민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시민이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민주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극단적인 분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분열은 정치만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육의 분열까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가? 저는 복원할 수 없는 단계로 이미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분열은 국민의 분열을 낳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의 분열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교육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아실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 나라의 척추를 구성하는 법률 시스템, 사법 시스템이 분열됩니다. 대한민국은 극단적인 분열 속에서 한계에 이르러 상호 모방, 즉 적대적 공존 단계로 들어간 지가 이미 오래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지 않고는 아마 대한민국은 희망을 쓰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세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저는 교육으로만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교수직을 좀 일찍 그만두고 나와서 검명원이라는 교육기관을 운영을 했고, 그 뒤로 다시 제 고향 한평에다가
기본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 학교는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서 그 생각하는 능력으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공동체의 책임을 갖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을 저는 이것을 기대하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왜 생각이 없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 정치가 혼란스럽고 분열됐으면 그것을 바로잡는 자극을 주거나 바로잡게 하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 그런데 대한민국은 시민단체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단체도 인권을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북한의 인권만 나오면 아무 말을 못합니다. 환경단체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환경단체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일 때는 도롱뇽 한 마리 가지고 국책 사업을 몇 달 동안 막는 일도 생기고,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새만금을 태양광으로 덮어도 환경단체에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시민이 정치적 분열을 봉합하거나 혹은 바른 길로 가게 자극을 줘야 될 시민단체도 정치 분열에 맞게 그대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을 공급해야 될 교육단체가 정치 분열에 맞게 그대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서게 할 기준을 집행해야 될 사법 시스템이 정치 분열에 맞게 그대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단계에 처해 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제대로 된 시민, 생각하는 시민이라는 이 말도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하거나 잘 귀에 안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시민을 매우 기초 단계에서부터 배양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모든 교육에 관한 논의들도 분열된 정치를 대행하거나 분열된 정치를 답습하는 결과를 낳기가 매우 쉽다. 저는 그러면 생각이란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저는 제가 잠깐 정치를 좀 해봤는데, 정치에 들어가서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게 이건 정치의 실패가 아니라 교육의 실패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치는 BC 7세기, 8세기 전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신 같은 신이 아니라 무서운 신들을 모시고 살던 시대에 인간의 위격은 누가 더 주먹을 잘 쓰느냐가 결정했어요. 그런데 누가 더 주먹을 잘 쓰느냐로 인간의 위격을 정하고 질서를 만들어서 해보니까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주먹을 쓰지 말고 이제 말로 하자라는 흐름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신을 모시던 인간들이 신을 버리고 이제 인간들이 주인이 돼서 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레토르라고 그랬어요. 레토르.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정치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레토르라는 말은 정치인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할 때 그 말을 여러분, 정치가 잘 되는 나라의 정치인들의 말들은 교과서에 실립니다. 정치가 안 되는 나라의 말들은 어린 사람들한테는 듣게 하기가 참 어려운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답게 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인간이 진화했어요. 그것을 신뢰라고 하고 염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판에는 염치와 신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염치와 신뢰가 사라진 지 오래란 말은 뭐냐? 우리가 인간이 되는 길, 사람이 되는 길에서 너무 비껴나 있다. 저는 사람이 되는 길을 회복하는 여기에 교육에 초점이 맞춰진다. 사람이 되는 길의 초점은 뭐냐? 몇 가지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가?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시민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자, 이런 말이 너무 멀리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들리는 그 말부터, 그 단계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은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로 이미 우리가 진입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